이번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영상이 SNS 등을 통해서 공유되면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장인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께서 워낙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상황에 계시니까 네. 이번 대규모 참사 소식에 좀 남다른 마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번 사고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제 155명이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을 한꺼번에 잃은 대형 참사이면서 또 굉장히 익숙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사회적 영향은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00명이 넘는 사상자,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사건 초기에 무분별하게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 재난이다라는 단어도 등장했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큰 틀에서 이 사회 전반의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난정신건강이라고 할 때 네. 우리가 재난 이후에 이제 신체적인 손상을 치료하고 응급 대응하는 것과 함께 이제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이번 사고의 특징은 155명이니까 거기다 한 6배를 곱하면 유가족은 한 1000분, 또 부상자가 그쵸. 한 200분이 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목격자, 재난 경험자분들이 어떤 재난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중에 진단할 때 첫 번째 진단 기준이 유가족이거나 본인이 심각한 부상을 겪거나 그다음에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뭐 적게는 몇천 명 이상이 되고 또 현장의 구조 인력 이런 분들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요일 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센터가 성명을 내고 급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현장에 모자이크 처리조차 안 된 사진과 영상이 돌아다니면 네. 커다란 피해가 주겠다. 예.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영상을 공유를 중단해달라 이런 성명을 네. 내셨을 때 이런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한 간접적인 것이 트라우마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셨던 거죠? 이거를 이제 대리외상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경험으로 인한 피해. 근데 이것들이 원래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거나 무엇보다 이런 재난을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이 소식에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지인의 그런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고 갑자기 어디선가 보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이 심리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생존자 네. 그리고 유족들일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에게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유가족분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지수 뭐 0에서 100점을 매겼을 때 네. 1번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는 건데 이 한국에서는 자식을 잃는 겁니다. 서구는 배우자를 잃는 게 1위인데 네. 그 뭐 단장지혜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의 희생이 컸으니까 부모님들이 뭐 40, 50대인 부모님들의 고통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또 생존자 이제 현장의 이제 부상자들도 네. 이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추울 때 옆에 있을 때 따뜻한 존재이기도 하고 더울 때는 또 멀리도 하는데 이런 사람에 갇혀서 그렇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마치 또 가해자가 된 것 같고 남을 구하지 못했다는 네.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벌써 이제 병원에 계신 부상자들 현장에 목격하신 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벌써 신경정신의학회 이렇게 방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1차 재난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유가족과 또 생존자, 또 재난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왜 나 혼자만 살아남았을까? 나는 그들을 왜 구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뭐 끊임없이 떠오르고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구조 인력, 네네. 소방관 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참 네네.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좀 독특했던 게 그 일반인 목격자 분들이 구조 인력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네네, 심폐소생술을 맞습니다. 진행하고 팔다리를 주무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일상에 임해야 할까요? 뭐 그 영상의 장면 안에 있었다면 참 거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전쟁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는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우리 세월호 때도 의인으로 불렸던 분들, 그 일반인들 중에 구조하셨던 분들 중에 뭐 저희가 지금도 뵙고 있는 분이 얼마 전에만 해도 이게 내가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게 떠오를 때마다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거죠. 8년이 지났죠. 8년이 그 시간이라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특히 우리 김관영 잠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의인이시고 네. 현장의 잠수사로 구조에 참여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자살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찰과 이제 소방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사실 훈련받은 인력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경찰 소방관은 자살에 순직이 미치는 영향이 90%입니다. 네. 본인의 일에서 이 트라우마 현장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소방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보면 가장 괴로웠던 트라우마 기억이 뭐냐 그러면은 예. 아이와 청소년의 시신을 보거나 구하지 못했을 때라고 소방관분들이 호소하거든요. 네. 물론 모든 연령대의 죽음이 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소방관, 경찰에게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관련 부서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칭찬받을 만한 분이죠. 구조 CPR에 예, 예. 참여하셨던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그럼요.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네, 지금 진짜. 정부 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1577-0199로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명단조차 지금 파악되고 있지 네. 않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그런 뭐 스마트폰 등들을 이용하면은 뭐 그 자리에 있던 분들한테 최소한 문자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제 트라우마 반응을 겪는다면 꼭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알려드려야 하고 챙겨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생존자분과 유가족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앞서서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가장 거의 높은 수치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생존 구조에 도움을 줬었던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네. 이 일을 평생 한 번 겪은 분이 있고 그 직업으로서 트라우마 현장에 있는 경찰 소방은 네. 계속 쌓여온 거거든요. 네네. 내가 겪었던 20년 전의 일, 10년 그쵸. 전의 일, 여기 이게 하나가 더해진 게 어떤 임계점을 네. 넘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이런 유가족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계속하다가 이제 자드로가법이라는 게 10년 후에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현장에 있었던 구조 인력 사망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분도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자살로 사망하고 이런 분들이 생겼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그게 당연히 일이지라고
라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간 소방 경찰의 생명은 또 우리 국민이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러한 류의 사고들, 참사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 뭐 상품백화점에서의 네. 생존자께서는 뭐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냈다고 그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요. 이때 가장 많이 우리가 트라우마 상황에서 사실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 반응은 대개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상황과 사고에 대한 정상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때 우리 내부에서도 찾고 외부에서도 찾게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내부에서 찾으면 내가 왜 막지 못했나, 나 때문이 아닐까. 사실 그 고통을 겪은 분들,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죠. 근데 굉장히 가혹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초기에는 뭐 진단 치료는 나중 일이고요. 마치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면 우리가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는 게 이제 응급처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심리에도 정신 건강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 슬픔과 죄책감을 말로 표현하고 옆에서 누군가 지켜주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언론 역시도 네. 자정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사실 언론이 2014년에 이제 재난 보도 준칙을 만들고 네. 이번에도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그 재난 보도 준칙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에는 우리가 뭐 피해자를 갑자기 인터뷰한다거나 또 뭐 신상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걸로 이걸 이제 2, 3차 가해라고도 네. 불리는 일이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예. 조심스럽고 또 관련 영상에도 신경을 쓰시는 거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 언론사에서 챙겨야 될 게 이 시기에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의 네. 정신 건강도 아. 챙겨야 됩니다. 이 취재를 뭐 사실 뭐 1주, 2주 여기 몰입하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또 관련돼서 영상을 또 보게 되는데 이 영상을 또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뭐 트위터나 뭐 카카오나 이런 이제 SNS를 운영하는 데에 이 영상 필터링을 하는 분들 또 뭐 생명존중 희망재단 같이 자살에 대한 잘못된 자료들을 필터링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끔찍한 영상을 하루 종일 쳐다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걸 다루는 회사들도 역시 이제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챙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주변에도 직접적으로 악몽을 꾸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저 길 나도 방금 전에 걸었던 길인데 혹은 어제 걸었던 길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힘든 걸 나도 못 알아차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증상들을 보면서 어쩌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우리 굉장히 일상의 공간이고 이번에 코로나로 사실 10대, 20대, 30대가 거의 3년간 제대로 그 젊음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불과 1, 2주 전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겨우 그런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그게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또 내 주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일상의 공간이 이제 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고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우울하고 괴로우시다면 네. 한편은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나도 아프고 그쵸.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고 위로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다 정상 반응이다. 저희가 이 시기에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열심히 듣고 나서요. 이거는 정상 반응이다. 그 말에 80% 이상은 안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며칠 내의 기간에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만큼 나에게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과 공감 능력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하는데 네네. 내가 이게 이번 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들이 보통 있으면 이게 지금 이번 이 사고와 좀 관련이 있으니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네. 불안, 분노, 우울. 그래서 때로는 그 감정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안에 눌러놓죠. 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낮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는 자신, 심장이 빨리 뛰고 있고 호흡이 가빠지고 네. 어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들을 수 있었던 게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는 매일 경험하는 일인데 그렇죠. 너무 숨쉬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나 싶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면 지나치게 각성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이 흥분하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다음에 어깨,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몸의 변화가 있으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자기를 바라봐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주변에서 좀 힘든 걸 겪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권유하고 네. 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걸지 혹은 이렇게 좀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좋은 걸지 전문가께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세요? 제일 좋은 게 그 사람한테 자신만의 애도의 방식,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식을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 때 잠시 동굴에 들어가서 스스로 이길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유가족이나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뭐 어떻게 도와주냐 물어보시는데 네. 제일 좋은 게 그분들의 각자의 다양한 애도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주고 그 자리에 옆에 있어주고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느냐.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히려 이때는 그분들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어떤 사실은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말들 이제 예를 들면 산 사람은 살아야죠 뭐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이 말은 유가족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도와주려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트라우마 유가족들을 인터뷰한 녹취를 풀어보다가 느낀 게 오히려 경험이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일수록 말을 적게 합니다. 유가족들이 많이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데 내가 뭘 급한 마음에 해주려고 하면 선한 의도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들으려고 하고 옆을 지켜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위로를 해준다고 네네. 괜찮아 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다른 자식도 있잖아 음. 챙겨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대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달이 되죠. 그만큼 예.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예. 우리가 함께 할게. 이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음. 근데 이런 재난 상황은 다릅니다. 네. 이런 극도의 이제 고통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음. 뭘 너무 해주려고 하는 거는 그분이 느끼는 좌절의 깊이하고는 눈에 맞지 않는 거죠. 아. 교수님 지금 생각보다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심각한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한 달 안쪽에는 거의 약을 쓰지 않습니다. 일부 불면증이 너무 심한 분들만 이제 수면제를 아주 소량 처방하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한 분들은 이제 이런 자율신경계 안정제나 항불안제를 써도 조금만 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이 정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장기화되고 지속화되면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4주가 지나야 진단합니다. 초반에는 같이 있어주고 지켜주면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도 하지만 이때 초반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분들은 물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초반이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해외에도 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살이 증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거든요. 지나친 죄책감이나 예.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주변에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를 꼭 챙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 재난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초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건 정상 반응이다라고는 하셨지만 네. 그 정상 반응 역시도 치료는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저희가 확인해야죠. 뭐 자살 예방 교육에도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대표적인 표준 자살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제 골든 타임은 되게 이제 응급의학 쪽에 재난의료를 하는 선생님들은 즉각 출동하시죠. 대개는 이제 재난 정신 건강은 뭐 해외의 선진국들도 72시간 내에 출동해서 체계를 갖추고 네. 그 그 정도로 옆에, 빨리 해야 되는군요. 예, 그 옆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네. 거죠. 파악하고 그다음에 항상 평가하고 이분들의 아픔을 옆에서 들어드리고 네.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사흘이 지났거든요. 네, 네. 그럼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난 겁니까?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저도 지금 시청 앞에 이제 합동 분향소에 네.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재난 심리 지원은 되게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인사 정도를 하고 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면서 이제 1,000명의 이제 유가족 부상자분들한테는 10명에 1명씩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유가족을 좀 비난한다거나 거기에 네. 왜 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심리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뭐 저도 그런 댓글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던데 만약 아이한테 저런데 그래 아빠가 저런데 놀러 가지 말랬지 뭐 이렇게 대하셨자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의도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분께서는 정말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사람이 평생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슬픈 일을 겪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기회를 놓치신 거죠. 지금이라도 바꿔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때에 사실 무분별하게 영상을 유출하거나 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가 보기에는 소시오패시 성향이 있는 분들이죠.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뭐 그게 뭘 어때서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감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참 안 됐다. 이렇게밖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하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심리치료센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불안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신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네. 급작스럽게. 뭐 숨을 잘 못 쉬는 과호흡 증상이 있다거나 뭔가 불안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위로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지하철 같은 데서 압박이 되니까 내가 숨쉬기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이제 심호흡을 하시는 거 제일 네. 쉽죠. 우리가 심장 박동은 조절 못하지만 호흡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이쉬고 네. 내쉬고 하면서 이제 이 바람이 입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신경을 집중하시고 또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내미는 이런 복식 호흡을 통해서 또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바닥에 꽝 굴러서 네. 내가 현실에 서 있구나 하고 누군가 이제 안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데 없다면 자기가 자신을 위로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양팔로 예, 내 팔을 껴안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안정감을 주는군요.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거죠. 아. 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혼자 계실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현장에 또 다녀오셨다고 합동 분향소에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곳에서 현장에서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 예, 건가요? 현장에는 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오셔서 찾아가는 안심버스, 마음 안심버스도 운영하시고 의사협회 부스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참여해서 상담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께서 만약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하신다면 이제 1577-0199 번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정신건강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본인의 상황을 물어보시고 대개는 또 정상 반응이면 안심하시고 네. 혹시 힘들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거를 권유드리고 이 시기에 꼭 부탁드리는 게 네. 오늘 저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전화가 폭주를 해서 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돕고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졌다가 한 번 더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현장에서 생존했거나 유가족이 아니어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다 연락해도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특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 약간 부족한 부분이 현장의 재난 경험자는 명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이분들 꼭 1577-0199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이제 상황을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런 대규모 재난에서 앞으로 뭐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할 거고요. 전문가로서 어떤 식으로 뭐 지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겪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가장 고통스러운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이 일은 없었어야 될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좀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해나가려면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